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 그게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딥러닝을 이용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 같기도 하죠. 정말 그러는지, 그리고 딥러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네, 딥러닝은 이거입니다 라고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딥러닝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요약하자면은 딥러닝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한 집합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요. 멀티플 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비선형 변환이란 말인데요. 이 비선형 변환으로 구성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데이터로부터 뭔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딥러닝은 비선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자체가 비선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인 거죠. 그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좀 더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딥러닝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굳이 딥러닝을 사용해야 되냐, 아니면은 딥러닝을 이용하면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알고리즘은 인공신경망 알고리즘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다른 알고리즘을 썼을 때가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선형 데이터 경우,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 가격을 예측한다든가 아니면은 보험 사기자를 분류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앙상블 모형들, 예를 들면은 랜덤 포레스트 아니면은 엑스지부스트, 이런 모형들이, 이런 알고리즘들이 훨씬 더 잘 맞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쓰는 이유는, 사실 머신러닝에서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그다지 인기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스팅 알고리즘들이 인기가 있는데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은 딥러닝에서 사용하잖아요.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딥러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딥러닝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모든 문제를 다 딥러닝으로 해결하면 다 좋다, 더 잘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딥러닝을 이용했을 때 더 예측 결과가 좋은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딥러닝을 썼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딥러닝을 썼을 때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요, 주로 영상 처리, 신호 처리, 그리고 자연어 처리 중에서 뭐 RNN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좀 더 잘 나온다는 것이죠. 이미지 분류하는데 반드시 딥러닝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앙상블 모형이나 아니면 엑스부스트 알고리즘 이용해서 분류를 해도 돼요. 그런데 앙상블 모형이나 아니면 앙상블 모형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나 엑스지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적합한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처리하는데 영상의 화소 한 점, 이 점 하나가 이제 픽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픽셀 하나가, 이 화소가 0에서 255까지 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 물론 컬러 영상이라면은 레드, 그린, 블루 성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점 하나가 이 그림 안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주는 영향도 자체를 계산하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기 때문에 이 점 하나가 이
이미지가 뭘 나타내는지를 계산할 수도 없고, 대신에 여러 개의 점이 합쳐져서 그 분류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 하나가 영향을 주는 정도는 거의 뭐 0에 가깝다는 것이죠. 사실 만약에 이 이미지가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이라고 가정하면요, 이 이미지는 머신러닝 문제를 해결할 때는 10,000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동일해요. 여러분 10,000개의 변수 가지고 머신러닝 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가지고 머신러닝 하면은 10,000개의 변수를 가지고 머신러닝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지가 이 100바이 100짜리가 수만 장 존재한다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다면은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머신러닝으로도 가능은 하지만은 딥러닝으로 했을 때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좀 더 연구자가 더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많은 자유도를 줬기 때문에 딥러닝을 이용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딥러닝의 정의죠. 이거 지금 딥러닝의 정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집합인데요. 뭐 하는 거죠? 비선형 변환으로 구성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모델이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비교하는 그림인데요. 딥러닝은 학습 데이터에서 주요 피처를 추출 또는 선택하는 과정까지도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딥러닝은 그렇죠. 머신러닝의 훈련 과정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다면 독립변수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특징을 추출한다고 하면은 전처리를 통해서 변수를 선택한다든가, 그래서 차원을 축소시킨다든가, 아니면 주성분석을 한다든가, 다중공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중공소성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를 찾는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더 특징이 도드라지도록 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데 딥러닝은요, 이렇게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까지도 학습을 시켜서 특징을 추출하는 것까지도 모형이 만들어지게, 모형에 포함되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딥러닝 중에서 CNN이라는 것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필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필터를 학습을 통해서 만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딥러닝은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까지도 학습을 한다. 머신러닝은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은 연구자가 직접 전처리 등을 통해서 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특징 추출하는 것도 딥러닝이 맡기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컴퓨터 속도가 더 빨라지고 딥러닝 알고리즘이 훨씬 더 개선된다면은 딥러닝은 굉장히 좋은 예측 모형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딥러닝을 이제 한간에서 일반인들은 그냥 AI라고 불러요. AI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면 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그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딥러닝의 범주보다 더 큰 거여서요. 딥러닝이 AI고 AI가 딥러닝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딥러닝은 AI를 이루기 위한 한 파트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딥러닝은 평가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딥러닝이다 라고 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딥러닝은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까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룬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까지도 학습을 통해서 그거예요. 이 화면은 앞에서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전 시간에는 MLP 클래스파이어를 이용해서 인공신경망 모형을 만들었을 때
그 MLP 클래시파이어의 매개 변수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거는 그때보다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냐면요. 가중치의 초기값, 그 다음에 드롭아웃의 비율, 배치 정기화. 이거 다 외우라고 했잖아요. 다 외웠죠?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인공신경망 모형을 정의할 때 연구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이거죠. 먼저 레이어의 수입니다. 인공신경망 모형에서 은리층의 수를 몇 개를 만들 건지 지정하는 것이지요. 은리층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각 레이어에 해당하는 뉴런의 수. 레이어는 은리층만 있는 건 아니고 입력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도 있는데 입력층과 출력층은 연구자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입력층의 누런 수는 입력 데이터의 변수 수와 동일해야 되죠. 물론 여기서는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전 바이어스를 사용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입력 데이터의 변수의 수와 동일하게 입력층의 누런의 수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의 누런은 분류 분석일 경우에 분류 레이블의 수 또는 분류 클래스의 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분류하는 레이블의 수. 만약에 아이리스 데이터에 종 분류한다면 종의 수, 와인 데이터에 등급을 분류한다면 등급의 수, 사기자인지 아닌지 분류한다면 2 이렇게 됩니다. 회귀 분석의 경우에 값을 하나로 예측하니까 회귀를 위한 출력층의 누런의 수는 1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은닉층은 연구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은닉층의 누런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학습을 잘한다? 학습을 잘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닉층에 있는 뉴런이 많으면은 물론 학습이 더 잘 될 확률이 높죠.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뉴런의 수를 많이 하면은 만들어진 모형의 크기가 커지고요.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겠죠. 학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니까 적당한 수를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케라스나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모형들이 있어요. 그 모형들은 레이어 수, 뉴런 수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 필요하죠. 각 레이어에서 사용할 활성화 함수를 지정하는 건데요. 영상 처리라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레루 계열입니다. 렉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활성화 함수인데요. 그냥 레루는 x가 0보다 작으면 y는 0,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y는 x 값을 그대로 갖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y축과 x축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은 x가 0보다 작으면 y는 0, 그리고 x가 0보다 크면은 y는 x값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활성함수가 레루라는 게 있고요. 이 레루를 좀 계산한 프렐루, 그 다음에 엘루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활성함수 중에서 출력층, 특히 분류의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활성함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소프트맥스라는 함수죠. 소프트맥스는 x에 대한 y의 총합을 계산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층에는 만약에 클래스가 3개일 경우에 클래스 0번으로 분류될 확률, 클래스 1번으로 분류될 확률, 클래스 2번으로 분류될 확률, 각각의 확률로 나오고 이걸 다 합치면 1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가중치 초기 값.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웨이트가 정답을 잘 예측하도록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이 각 레이어의 가중치 초기 값인데 처음부터 0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면은 학습하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초기 값을 얼마를 지정해 놓는가에 따라서 학습하는 속도도 다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다면 그 학습된 모형의 웨이트를 이용해서 다시 학습을 시킨 다음에는 그 이후로 좀 더 빠르게 학습을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롭아웃 비율.
레이어가 많아지고 레이어 안에 뉴런이 많아지면 학습을 더 잘하고 잘 예측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학습한 데이터에는 잘 예측하지만 반대로 학습하지 않았던 테스트 데이터에는 학습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을 과적합이라고 하는데, 이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뉴런의 추를 0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드롭아웃 비율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키라는 MF 클래스파이어는 가중치의 초기값을 설정한다든가 드롭아웃 비율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기능은 없어요. 물론 활성화함수도 뭐 엘루나 프렐루 등 최근에 나온 다양한 활성화함수는 지정할 수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배치 정규화. 배치 정규화는 오차의 경사가 붙이는 현상. 이게 뭐냐면요, 학습을 통해서 예측한 값과 그 다음에 실제 값과의 차이를 오차라고 하는데, 물론 잔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오차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줄어들지 않으면은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보통 경사 또는 미분값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차가 실제 값과의 예측한 거의 차이잖아. 이 오차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웨이트 조정도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습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차의 경사가 묻히는 현상,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고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은닉층에서 뉴런이 출력한 값을 정규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배치 정규화라고 하는데, 이 배치 정규화 할지 여부를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키라는 MF 클래스파이어는 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치 정규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뿐만 아니라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라고 해서 경사가 폭발적으로 커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좋은 건 아닌데, 이때 배치 정규화라는 걸 쓰는데요. 우리는 코드 한 줄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케라스를 쓸 때요. 자, 그리고 손실함수. 손실함수는 예측한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뭘 쓸까를 지정하는 건데요. 뭐 손실함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제 값과 예측한 값과의 차이를 절대값 씌운 게 될 수도 있죠. 이거를 민 앱솔루트 에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보다는 차이를 절대값 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제곱해서, 그러면은 민 스퀘어 에러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곱해서 차이를 평가하기도 하죠. 물론 MSE는 제곱하니까 이걸 다시 루트를 씌워서 RMSE라는 거 통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가, 이건 이제 손실함수라고 하는 거죠. 손실함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옵티마이저에 의해서 웨이트, 즉 가중치가 학습에 의해서 계속 갱신되게 되는데요.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가중치를 갱신시키기 위한 것을 옵티마이저라고 했다고 했죠. 이 옵티마이저를 뭘 사용할 건가 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옵티마이저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라고 해서요, 경사 하강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그거를 좀 계산한 많은 알고리즘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률. 옵티마이저가 사용할 학습률인데, 옵티마이저가 웨이트를 어느 정도씩 수정할 건지를 지정할 학습률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횟수가 있죠. 학습 횟수는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어서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는 학습 횟수.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는데, 모든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가중치가 한 번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배치 크기에 따라서 업데이트 되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배치 크기는 2회 이포크가 학습될 동안, 1회 이포크는 한 번 모든 데이터가 학습됐다는 거죠. 그때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는 임데이터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만약 입력 데이터가 1000개예요. 1000개인데 배치 크기가
200이라고 정했으면은 200개씩 전달될 때마다 가중치가 갱신되니까 2폭당 가중치는 몇 번 갱신되겠어요? 그렇죠? 예, 5번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구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하나하나씩 지금 다 외우고 이해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걸 소홀히 넘어갈 건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프린트해서 책상 한쪽에 붙여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DNN은 딥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죠. DNN은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심층 신경망입니다. 말 그대로 딥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이 DNN은 입력층 그리고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분되고 있죠. 입력층은 데이터가 전 입력이 되는 계층이고 출력층은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계층입니다. 이 은닉층의 수 그리고 은닉층에 있는 뉴런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학습이 잘 되고 못 되게 하는 게 결정이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DN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딥러닝에서 학습과 추론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잖아요. 딥러닝을 어린아이가 학습하는 방법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의 특정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수차례에 걸쳐 그 사물의 특징을 보고 듣고 만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결과로 인해서 아이가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그 모습이 조금 다르더라도 쉽게 사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추론은 아이가 사물을 구분하는 것처럼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얻는 예측 값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DNN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만들어진 모형을 통해서 새로운 값이 어떤 값이 될지를 추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DNN이 인공신경망에서 진화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력층, 은닉층, 출력 계층이 있는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딥러닝. 이 딥러닝은 딥 뉴럴 네트워크가 변형돼서 불러지는 말인데요. 뉴럴 네트워크 앞에 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 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유는 은닉계층이 여러 개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은닉층이 여러 개로 구성된 인공신경망, 이거를 다층 신경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보통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시킨 것을 DNN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딥러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보통 은닉층이 3개 이상 있으면 다층 신경망 또는 DNN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구현된 DNN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하진 않습니다. 은닉계층이 60개에서 90개 정도로 이루어진 신경망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은닉층의 뉴런들의 수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은닉층의 뉴런 수는 입력층에 비해서 점점 많아졌다가 출력층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물론 일부 인공신경망의 경우에는 점점 줄어들었다가 다시 출력값이 입력의 개수만큼 다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오토인코더라고 해서 입력 데이터에서 특징을 찾는 데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 특별한 종류의 인공신경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닉층의 뉴런의 수는 입력층이나 출력층보다 대부분 많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뉴런은 입력 값들과 웨이트가 곱해지고 이것들이 다시 선형 결합이 되고요. 이 선형 결합된 데이터가 활성함수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입력값들은 가중치와의 선형 결합과 활성 함수를 통해 출력값으로 변화된다고도 표현되어 있죠. 이건 뉴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뉴런의 구조를 하나씩 만들면서, 즉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면서 인공신경망 모델이 좀 더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베니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어떻게 하면은 좀 줄어들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 베니싱은 그레디언트가 점점 작아져서 결국 가중치 매개 변수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경사가 묻힌다 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그레디언트 소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과 반대되는 단어는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라고 해서 그레디언트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모델이 복잡할수록 은닉층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인공신경망 모델을 합식시켜야 되는 연산 작업도 많아지는데요. 깊은 심층 신경망, 즉 심층 신경망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도 그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심층 신경망 모델에서는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나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은닉층이 커지고 은닉층의 뉴런의 수가 많아지면은 학습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뉴런의 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오버피팅 될 확률도 높고요. 여기서는 오버피팅을 어떻게 줄일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베니싱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역전파 알고리즘은 y의 출력을 가지고 실제 y가 비교해서 이 y와 예측한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앞에 있는 웨이트를 수정하고, 이 앞에 웨이트가 수정되면은 이 전 뉴런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정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다시 이 전에 레이어의 웨이트 값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웨이트가 뒤에서 앞으로 수정되어 나가는, 즉 역전파되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베니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역전파 알고리즘은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오차 그레디언트를 흘려보내면서 각 뉴런의 입력값에 대한 손실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경사 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단계에서 각 가중치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 해 줍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는 그림과 같이 깊이가 깊은 심층 신경망, 물론 여기 3개만 뒀지만요, 깊이가 깊은 심층 신경망이라고 가정하고요. 이러한 심층 신경망에서는 역전파 알고리즘이 입력층으로 점점점 전달됨에 따라서 이 그레디언트가 점점 작아지고요. 결국은 가중치 매개 변수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그레디언트 소실 또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또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아니면은 경사가 묻힌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물론 그레디언트 소실과는 반대로 역전파에서 그레디언트가 점점 커져서 입력층으로 갈수록 가중치 매개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그레디언트 폭주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발산되게 돼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 로스 값을 찍어보면은 NaN, 즉 나더 넘버가 출력되니까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레디언트 베니싱의 경우에는 로스를 출력해보면 로스가 줄어들지가 않고 항상 거의 비슷한 값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은 또는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은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그레디언트 베니싱은 활성화 함수와 그리고 가중치 초기 값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활성화 함수 그리고 가중치 초기화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뉴런에서 입력 신호가 일정 크기 이상일 때만 신호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모방한 함수라고 했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신경망의 은닉계층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0과 1 사이의 확률값이라면은 소프트맥스나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제가 소프트맥스나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가 있고요. 이런 활성화 함수를 이용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화면에 보면은 소프트맥스 그리고 시그모이드 하이퍼탄젠트, 정확하게는 하이퍼볼릭 탄젠트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스텝, 가우시안 그리고 레루 등이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1950년대에는 주로 바이너리 스텝 등 스텝 함수가 많이 사용됐고요. 1980년대 중반에 역점프 알고리즘이 발표가 됐고요. 그때 이후부터는 S자 함수, 즉 시그모이드 아니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등이 많이 사용됐죠. 현재는 활성화 함수 중에서 레루 또는 레루 계열들이 가장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소프트맥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층에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의 모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활성화 함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의 모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선형 함수는 입력의 상수배만큼 변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직선형 모양으로 활성화 함수가 그려지는 걸 말합니다. f는 x 또는 fx는 ax 또는 fx는 ax 플러스 b 등 1차 함수가 있으며 모두 한 개의 직선 모양이고요. 비선형은 두 개 이상의 직선 또는 곡선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선형에는 시그모이드, 레루, 하이퍼볼릭 탄젠트 등이 있죠. 만약에 문제의 결과가 직선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면 선형 함수를 주로 사용하고요. 두 개를 분류하는 문제일 때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 때문에 시그모이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레루와 그 변형된 활성화 함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시그모이드가 그레디언트 베니싱, 즉 경사가 묻히는 현상을 자주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내용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3개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해야 된다면은 소프트맥스와 그 변형된 활성화 함수를 주로 이용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는 어떤 활성화 함수를 선택했을 때 더 좋은지 알고 있다면은 훨씬 더 분석하던데 생산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이너리 스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코드들은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을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활성화 함수를 그려보시려면은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코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그림 내에 있는 여기 이 수식 있잖아요. 수식은 한 라인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소식을 작성하는 곳이 잘렸는데요. 아래쪽에 좀 더 자세하게 나타냈으니까 만약에 소식을 작성하고 싶다면은 아래쪽에 텍스트 참조해서 여러분이 한 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식은 앞뒤로 달러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앞에 로우 텍스트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 수식은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이거에 대한 코드는 다시 작성하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바이너리 스텝. 바이너리 스텝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값이 0보다 작으면은 y는 0에 수렴하고 x값이 0이면 y는 0.5. 여기 0.5입니다. 그 다음에 x값이 0보다 클수록 1에 수렴하는 그런 활성화 함수입니다. 이 활성화 함수는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이 활성화 함수 외에 다른 활성화 함수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라고 할 수 있죠. 활성화 함수의 식은 이 화면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특성은 일단은 입력 신호의 총합을 0에서 1 사이로 바꿔주는 거죠. 전체적인 y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고요. 그리고 입력 신호의 값이 커질수록 활성화 함수는 1에 가까운 값, 그 다음에 입력 신호의 값이 작아질수록 0에 가까운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 화면에 보시면은 x가 0일 때 y는 0.5가 되고요. 그리고 x가 0보다 크면은 y는 1에 가까운 값, x가 0보다 작아져서 음수가 커질수록 0에 가까운 값이 출력됩니다. 그런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특성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값의 절대값이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즉 음수로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은 양수로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0이나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뉴런들은 그레디언트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수렴된 뉴런의 그레디언트 값은 0이기 때문에 역전파에서는 0이 곱해지는 거죠. 따라서 역전파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래층에서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0이나 1에 가까우면은 그 시그모이드 도함수의 결과가 매우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함수 두 번째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원점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x가 음수더라도 y는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평균이 0이 아니고 평균이 0.5이고요 항상 양수로 출력하기 때문에 출력의 가중치 합이 입력의 가중치 합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어스 시프트, 즉 편향 이동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레이어를 지날 때마다 분산이 점점 더 커져 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가장 높은 레이어에서는 활성화 함수의 출력이 0이나 1로 수렴하게 돼서 또 이렇게 되면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그모이드 함수였습니다. 물론 시그모이드 함수가 단점이 있지만요,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함수죠. 활성화 함수의 식은 화면처럼 되어 있습니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승분의 2 마이너스 1 값이고요. 이 값은 x값이 0이면 y도 1이 되고요. x값이 0보다 작을수록 y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 x값이 0보다 클수록 y값은 1에 가까운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유사해요. 그런데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입력값의 총합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점 중심이라는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원점 중심이 아니고 0.5 값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이어스 시프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즉 원점 중심이기 때문에 편향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또한 절대 입력값의 절대값이 클 경우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 1로 수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레디언트를 또한 소멸시켜 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가 있죠. 소프트맥스 함수.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좀 독특한 함수입니다. 이거는 x에 대한 y의 총합이 1이 되는 거죠. 주로 이것은 분류의 출력 계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류의 출력 계층은 각 클래스로 분류될 확률을 출력하는데 그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기 때문에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수식이 좀 복잡하지만 의외로 분류의 출력 계층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거. 대신에 이것 또한 x가 0에 가까운 것일수록 y 또한 0에 수렴하고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은닉층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활성화 함수인 거죠. 그 다음에 가우시안 분포로 따르도록 y가 출력되는 가우시안이라는 활성화 함수 있습니다. x가 0이면은 y는 1에 x가 0에 가까우면 y는 1에 가까운 값, x의 절대값이 점점 커지면 y는 0에 가까운 값들이 출력되고요. 이것도 y가 양수로만 존재하죠. 그리고 그래서 바이어스 시프트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루. 요 근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함수 계열이 레루죠. x가 0보다 작으면 y는 0이 출력되고 x가 0보다 크면은 y는 x값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래프 또한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죠. 식도 또한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 또한 아주 빠릅니다. 보통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비해서 수렴 속도가 6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이 함수는 x가 0 이상의 곳에는 수렴하는 구간이 없죠. 계속 그 y값이 증가하게 되니까요. 단순히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죠. x가 0보다 작으면은 y는 0으로 수렴해서 이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가 묻히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앞에서 레루를 살펴봤지만 레루의 문제는 모델을 학습하는 동안 일부 뉴런이 0만 출력해서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학습률이 클 경우에는 뉴런이 상당수가 죽기도 하는데요. 뉴런이 즉 0만 출력한다는 것이죠. 뉴런이 0만 출력하는 이유는 앞에서 x가 0보다 작으면은 y는 0이 출력되잖아요.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면서 가중치 합이 음수가 돼버리는 순간 그때는 바로 레루에 의해서 항상 0만 출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그레디언트 값이 0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이거를 이제 데드 레루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루 함수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다양한 레루 계열들이 만들어져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레루 계열 패밀리 중 하나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프렐로인데요. 프렐로는 보시다시피 x가 0보다 작으면은 x의 알파 값이 곱해지는 거죠. 즉, 이 프렐로는 x가 0보다 작을 때 x 알파 값이 곱해져서 약간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여기서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프렐로는 알파 값을 파라메트릭이라고 불러서 파라메트릭 레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와 비슷한 리키 렐루라는 것도 있어요. 리키 렐루는 여기 알파 값을 학습이 진행되면서 매개변수를 업데이트 하듯이 이 알파 값도 계속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프렐루가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 셋에서는 레루보다 성능이 좋았지만은 소규모 데이터 셋에서는 반대로 오버피팅이 될 위험도가 있긴 합니다. 프렐루였고요. 그 다음에 엘루입니다. 엘루는 엘루의 2는 익스포넨셜의 약자예요. 즉 지수의 약자죠. 익스포넨셜 약자인데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클 때는 x를 그대로 출력하지만 x가 0보다 작을 때는 활성화 함수의 출력의 평균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편향 이동이 감소해서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줄여주는 거죠.
이 하이퍼 파라미터 이 알파는 x가 음수일 때 L가 수렴할 값을 정의하는데 보통 1로 설정하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아도 그레디엔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데드 뉴런을 만들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알파가 1일 때 L는 x는 0에서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모든 구간에서 매끄럽게 변하기 때문에 경사 하강법에서 수렴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L 함수는 x가 0보다 작아지면은 급격하게 경사가 작아지지 않고 점점점 경사가 작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활성화 함수들을 골라서 써야 된다면은 어떤 활성화 함수를 써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L를 가장 많이 쓰라고 합니다. L 쓰고 그 다음에 리키렐루, 렐루,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 순으로 사용하는데요. 또 일부는 렐루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리키렐루, L 같은 렐루 패밀리를 쓰고 오히려 시그모이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게 좋은지는 해봐야 아는 거고요. 물론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면은 활성함수를 대충 어느 거 선택하면 잘 되겠다, 학습이 잘 되겠다 라고 예측은 하겠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하는 수도 있습니다. 화면은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활성화 함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라스에서는 활성화 함수들을 텍스트로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죠. 여기 보면 소프트맥스, 엘루, 그 다음에 셀루. 셀루는 엘루의 스케일을 지정하는 거죠. 스케일된 익스포넌셜 리니어 유닛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루 있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뭐 익스포넨셜도 있고요. 리니어도 있죠.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좀 생소한 소프트 플러스나 소프트 사인, 하드 시그모이드 등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관련된 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보시고요. 굳이 볼 필요 없다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함수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함수 이름으로 사용되고요. 이런 함수들은 문자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로도 사용할 수 있죠. 일반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개 변수를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키렐루, 그 다음에 프렐루, 엘루, 스레스홀드 렐루 등도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 발표된 것들이 케라스에서 재빠르게 구현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중치 초기화인데요. 가중치 초기화 하기 전에 빈 여백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활성화 함수를 떠올려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그모이드는 어떻게 그려주죠? 시그모이드는 S자 모양으로 그려졌죠.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비슷했죠.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S자 모양인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시그모이드는 0에서 1까지. 그래서 바이어스 시프트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했죠. 바이너리 스텝은 이렇게 x가 0보다 작으면 0, x가 0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x가 0이면 0.5. 가우시안 활성함수도 있었죠. 정규분포를 따르는 활성함수.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레루. 레루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 기울기를 준 프렐루, 엘루, 이런 것들이 있었죠. 활성함수 이름을 딱 댔을 때 그 활성함수의 생김새를 머릿속에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살펴보냐면요, 가중치 초기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치 초기화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학습이 빨리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가중치 초기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학습 진행 여부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중치는 초기값을 모두 0으로 주거나 아니면 모두 같은 값으로 초기화해서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주 작은 값을 랜덤하게 만들어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근래에 나온 여러가지 알고리즘들을 구현한 가중치 초기화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이비어 이니셜라이전, 그 다음에 히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있죠. 가중치 초기화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중치의 초기 값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하거나 아니면은 모두 같은 값으로 초기화할 경우, 뭐 예를 들면은 once 아니면 zeros, 이런 함수 이용해서 가중치의 초기 값을 전부 다 0이나 같은 값으로 넣을 때, 가중치의 초기값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하거나 모두 같은 값으로 초기화하면요, 모든 뉴런이 같은 출력값을 내보낼 것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역전파 단계에서 각 뉴런이 모두 같은 그레디언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학습이 잘 되려면 각 뉴런이 가중치에 따라서 어떤 뉴런은 가중치가 크고 어떤 뉴런은 가중치가 작게 되도록 비대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뉴런이 동일한 그레디언트로 가중치 값이 변경돼 버리기 때문에 뉴런의 객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뉴런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코드에서는 가끔 텐스플로우에 제로스란 함수 이용해서 전부 다 0으로 초기화한다든가 하는데요, 그거는 분류의 문제가 쉬울 경우, 예를 들면 아리스 데이터를 분류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의 초기값을 0으로 할 수 없다면은 다른 어떤 값으로 넣어야죠. 물론 상수값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가중치 초기값을 작은 랜덤 값으로 초기화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중치 초기값을 작은 값으로 초기화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일 경우, 그리고 만약 가중치 초기값을 큰 값으로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0과 1로 수렴해 버리죠. 그래서 바로 그레디언트 소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활성화 함수가 레루이다면요, 절대값이 크면 음수일 때는 데드렐루 문제, 그리고 절대값이 큰데 양수일 때는 그레디언트 폭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중치 초기값을 작게 초기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초기값을 갖지 않도록 랜덤하게 초기화하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중치 초기값의 평균은 0이고요. 표준 편차는 0.01인 가우시안 분포, 즉 정기 분포를 따르는 값으로 랜덤하게 초기화하라는 이겁니다. 가중치 초기화 방법은 이런 가중치 초기화 방법은 얕은 신경망에서는 나쁘지 않게 동작할 수 있어요. 근데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걸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중치 초기값을 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0.0인구로 쓰지 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되면 히든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들이 전부 0을 출력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소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엔 세이비어 글로럿과 요수아 벤조 방법입니다. 세이비어 글로럿 이름이 참 독특하죠. 세이비어 글로럿. 이 둘이 쓴 논문은 여기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에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적절한 데이터가 흐르기 위해서는 각 레이어의 출력에 대한 분산이 입력에 대한 분산과 같아야 하며 역전파에서 레이어를 통과하기 전후에 그레디언트 분산이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글러럿과 벤지언은요, 논문에서 그 아래와 같은 식의 가중치 초기값을 제안했죠. 그러니까 이런 초기화 방법을 세이비어 초기화 또는 글러럿 초기화라고 부릅니다. 세이비어 초기화보다는 글러럿이란 말이 좀 더 많이 사용되니까 이 글러럿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래쪽은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이거인 정기분포. 그리고 R은 뭐일 때 R 마이너스 R과 플러스 사이의 균등분포가 돼야 된다. 입력 연결의 개수와 출력 연결의 개수가 비슷할 경우는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각 레이의 출력에 대한 분산이 입력에 대한 분산과 같도록 만드는 것이 이거는 이제 세비어의 초기화 또는 글러럿 초기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히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히 초기화 값은 레르 활성화 함수에서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출력 값이 0으로 추해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적절한 초기 값을 레르에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받아들인 거고요. 히 초기 값은 세이비어 초기 값의 루트 2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르는 입력이 음수일 때 출력이 전부 0이기 때문에 더 넓게 분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히 초기화를 사용하는 것도 텐스플로우나 케라스를 쓴다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댄스 클래스에 커널 이니셜라이즈라는 매개 변수에 히 노멀이라고 하면은요 쉽게 히 초기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커널 이니셜라이즈는 글로럿 유니폼이고요. 글로럿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이거는 케라스에 있는 클래스들입니다. 초기화 클래스, 가중치 초기화를 하는 클래스들인데요.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글로럿 노멀, 글로럿 유니폼이 있죠. 앞에서 히 노멀은 있었으니까 따로 표기는 안 했고요. 아이덴티티, 오소거널, 그 다음에 컨스턴트, 그 다음에 버라이언스 스케일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손실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신경망에서 가중치는 학습을 통해서 손실이라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정되는데요. 심층신경망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해서 수많은 은닉 계층을 거쳐서 결과를 추론하게 되죠. 이렇게 추론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손실, 즉 로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이러한 차이를 표현한 함수를 손실함수라고 부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입력값과 웨이트가 선형 결합돼서 활성함수로 통해서 출력이 되고, 이렇게 출력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손실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정의한 함수를 손실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손실함수의 가장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요? 출력값과 실제값, 즉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두 숫자에서 차이를 계산하면 되죠. 즉 하나에서 어느 하나를 뺀 다음에 그 값을 절대값을 취하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출력된 값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면은 그 차이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우리는 mean absolute error, 즉 MAE라고 하죠. 만약에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을 계산한다면은 그것은 mean squared error, 즉 MAE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MAE나 MAC는 수식이 간단하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는 신경망 출력을 확률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손실함수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는 신경망의 출력이 0에서 1로 나오는 경우 사용하죠. 앞에서 제가 방금 전에 신경망의 출력을 확률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했어요. 이거하고 신경망의 출력이 0에서 1 사이로 나누는 경우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제가 앞에서 활성화함수 설명할 때 활성화함수 중에서 소프트맥스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프트맥스는 x에 대한 y의 총합이 1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각 클래스로 분류가 될 확률을 표시하고 그 확률을 다 합친 것이 100%, 즉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는 분류의 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실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이해하려면은 정보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정보량을 요약하자면은 어떤 사건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되고요. 엔트로피는 정보의 기득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량 엔트로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크로스 엔트로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량이죠. 정보량은 어떤 사건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동전에 앞면이 나올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P, X는 앞면. 이렇게 하면은 X는 앞면이 나올 확률, P는 probability겠죠. 또는 이제 PX 앞면. 이걸 더 간단하게 하면은 소문자 P 그리고 앞면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X가 소문자 X일 경우, 즉 X가 X일 경우 확률을 표현한다면은 PX는 X 또는 PX의 X 또는 PX가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셋 중에 어느 거로 표현하든 다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 중에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 사건을 수치화를 하면은 px분의 1로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사건이 드물게 발생할수록 정보가 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은 이렇게 px분의 1, py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만일
두 사건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려면은 이렇게 px분의 1 곱하기 py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덧셈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직관적입니다. 곱셈보다는 덧셈이 더 직관적이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로그는 곱셈을 덧셈으로 변경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그 px분의 1 플러스 로그 py분의 1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 정배량의 정의는 로그 px의 마이너스 1승에서 로그 px를 뺀 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정보량의 기대값이 되는 것이죠. 정보량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까요? 요걸 잠깐 기억하시고요. 자, 로그 px의 마이너스 1승 빼기 로그 px, 요걸 잠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는 정보량의 기대값이라고 했어요. 기대값. 이 x로 나타내는 거죠.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계산 공식이 시그마 x px가 되는데, 여기서 px는 앞에서 설명했던 확률 변수 x의 분포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x 플러스 b의 기대값, 즉 이 ax 플러스 b는 x가 있던 자리에 ax 플러스 b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시그마 ax 플러스 b 곱하기 px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다시 일반화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ax 플러스 b를 fx로 놓는다면은 이 fx는 시그마 fx 곱하기 px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x는 마이너스 로그 px1 경우라고 놓을 경우, 이제 정보량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로그 px를, x가 마이너스 로그 px니까 로그 p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안에 마이너스 로그 px 곱하기 px가 되겠죠. 요거는 x가 마이너스 로그 px일 경우에 정보량의 기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엔트로피는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값이 시그마 마이너스 px 로그 p의 x승.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크로스 엔트로피죠. 앞에서 뭐뭐 얘기했어요? 정보량 그리고 엔트로피. 정보량은 뭐라고 했죠? 어떤 사건은 수치로 표현한 것,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정보량의 기대값이었어요. 자, 그럼 크로스 엔트로피를 보죠.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른 사건의 확률을 곱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한 거.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른 사건의 확률을 곱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따르는 경우, 즉 0 또는 1만 가지는 확률 변수 x가 있을 경우에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요? 그때 엔트로피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수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xp는 0, 로그 px는 0, 마이너스 px는 1, 로그 px는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물론 이거를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건의 확률을 곱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다른 사건의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죠.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가 아래에 보이는 이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는 언제 쓴다고 했어요? 신경망의 출력이 0에서 1 사이로 나오는 경우, 그때 손실함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한 것이 요런 수식이 되죠. y 곱하기 로그 h를 한 거를 이제 합계를 내서 맨 앞에 음수 부호를 붙여준 건데, 사실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왼쪽에 실제 값 리얼, 그 다음에 오른쪽이 예측한 값 프리딕티드, 이런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이게 있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y 곱하기 로그 h, 왼쪽이 y거든요. 실제 y 값, 오른쪽이 이제 예측한 값이니까 하이포테시스로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화면에서 왼쪽은 실제 값,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예측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에서 상위 10개 핵만 뽑아낸 것입니다. 근데 아이리스 데이터는 세터사 버시컬러 버지니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원핫 인코딩에서 3개의 열로 만들고, 세토사 종이면은 첫 번째 열의 1값, 버시니카 종이면은 두 번째 열의 1값, 버시컬러 종이면 세 번째 열의 1값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 y 값과 예측한 값이 있는데, 예측한 값은 세토사일 확률, 이거는 9.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9.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럼 0.998이 되겠죠. 세토사일 확률이고요. 두 번째는 버지니카일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시컬러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위에 있는 y 곱하기 tf 로그 h를 계산해요. 근데 이 리덕션 인디스가 1이니까 각 열들끼리 곱해져라 이거죠. 그러면은 0이 있는 부분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지게 되고 나머지가 1이 있는 곳인데, 사실 결국 y 곱하기 로그 h는 y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그 h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봐봐요. h가 1에 가까울수록 예측을 잘하죠. 그럴수록 이 값은 0에 가까운 수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h가 0에 가까울수록 예측을 못한다면은 이 부분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더 큰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은 반대로 마이너스 붙이면 반대가 되겠죠. 그럼 h가 1에 가까울수록, 즉 예측을 잘할수록, 1이 가깝다는 뭐 가까울 거는 방금처럼 9.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는 거의 1에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로그 h는 계속 작아져서 0에 수렴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게 마이너스 로그 h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우하향의 곡선이 되는 것이죠. 점점 작아져서 0에 수렴하는 이런 값. 실제 이 그 로그 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화면에도 표시했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을 띄워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설명하면은 뭐냐면요, x를 0.01에서 1 사이에 1 포함합니다. 100개의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그거 이용해서 로그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x가 0.01이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죠. 근데 x가, 다시 얘기할게요, 0.01이면은 음수 값이 나오죠. 근데 x가 1이면은 뭐가 나와요?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부호를 씌우잖아요. 앞에 부호를 붙이면은 우하향의 곡선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직접 한번 코드 작성해 볼까요? 이거 뭐 몇 줄 안 되니까 작성해 보겠습니다. X 데이터는 총 100개의 데이터예요. 0.01부터 맨 끝과 미를 포함해서 10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plot하고 x 그리고 y 값은 np.log x 해보면 그래프 그리는데, 이 그래프가 실행이 될 때 그림을 그리지만 객체를 반환해서 이렇게 화면에 텍스트를 출력하잖아요. 이 텍스트가 보기 싫으면은 언더스코어 캐릭터로 결과를 받아서 그걸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그는 x가 1일 경우 y는 0값, 그리고 x가 1보다 작고 0이 가까울수록 y는 더 큰 음수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로그 x에 음수를 붙이면, 그러면은 이렇게 우하향의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하향. x가 1에 가까울수록, 즉 어떤 클래스를 분류했을 때 그게 100%에 가까울수록 이 값은 0이 되죠. 그 로스가 0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클래스 엔트로피 함수,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몇 가지 활성 함수를 잘 기억해 보면은 분류의 클래스의 분류 클래스의 개수가 인공신경망 출력층의 뉴런의 수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즉 인공신경망을 정의할 때 출력층의 뉴런의 수는 뭐하고 같아야 된다? 분류의 클래스 수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억해 보시면은 왜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화면에는 여러 가지 손실 함수들이 있죠. 여기도 보다시피 MSE, 그다음에 MAE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케라스 공식 사이트나 텐서플로 공식 사이트에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다음은 경사 하강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은 기울기 벡터,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정해지는데요. 여기 아래 그림에서 그림 보시면은 마이너스 기울기 벡터는 현재 위치, 요 위치라고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함수의 최소값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향을 정해주게 되는데요. 이 같은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마이너스 기울기 벡터를 따라서 계속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해당 함수의 최소값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웨이트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실제 웨이트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경사 하강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거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경사를 어떻게 해요? 더 작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기울기 벡터를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결국 해당 함수의 최소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경사 하강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공신경망의 관점에서 보면은 학습을 통해서 현재 가중치 값에 대한 손실 함수의 마이너스 기울기 벡터를 구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중치 값을 추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추정된 값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타 있죠. 요 식에서 에타는 업데이트하는 양을 나타내고,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러닝 레이트, 즉 학습률이라고 불러요. 이 학습률은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연구자가 직접 지정해야 되는 매개 변수여서 이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람이 직접 설정해야 되는 매개 변수이거든요. 자, 이렇게 경사 하강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뭐뭐 배워봤어요? 오늘 설명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바로 전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액티베이션 함수.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뭘 써야 좋을 건가, 그 다음에 가중치 초기 값을 어떻게 할 건가, 그죠? 그 다음에 손실 함수는 뭘 정할 건가, 그 다음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옵티마이저는 뭘 사용할 건가. 저는 여기 경사하강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옵티마이저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옵티마이저 드립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다음에 아담. 아담이 의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만약에 이제 그 기울기 벡터를 위한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A 지점에서 최소값을 찾을 때 B 지점에 머무르는, 즉 지역 최저값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한 것이 아담인데요, 아담의 경우에는요, 오차가 늘어나더라도 좀 더 학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줄어들 때까지 더 최저점을 찾는 그런 옵티마이즈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론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이론이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오늘 했었던 것은 DNN에 대해서 주요 구성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활성화 함수, 가중치 초기화, 그 다음에 손실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걸 가지고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분류하기 예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공신경망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DNN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활성화 함수, 그 다음에 가중치 초기값,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적용하면 좋겠지만요, 일부 라이브러리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파라미터를 다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이키론에 있는 인공신경망 모형은 머신러닝에 초점을 둬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도는 좀 떨어지죠. 대신 편하게 쓸 수 있고요. 텐서플로우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사용 방법이 좀 어렵죠. 이번 시간에는 남은 시간 동안 예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에드거 앤더슨이란 통계학자가 만든 데이터셋이에요. 붓꽃의 3가지 종,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에 대해서 각각 50개씩 꽃받침 너비길이, 꽃잎 너비길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한 데이터셋이죠. 이 데이터를 3가지 방법으로 인공신경망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사이키런을 이용한 인공신경망 모형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표시했냐면요, 은닉층 히든 1, 히든 2, 히든 3, 그리고 출력층 아웃풋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도 뭐 빨간 테두리로 작성을 했죠.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은닉층을 3개를 둘 거예요. 그리고 은닉층에는 각각 누련이 50개, 50개, 30개 두고요. 이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는 레루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출력층은 누련 수를 3개 두고요.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맥스 사용합니다. 손실 함수, 옵티마이저, 학습률, 배치 크기, 학습 횟수는 전부 다 기본값으로 사용할 겁니다. 라고 간단하게 DNN의 레이어를 정의를 했죠. 사이키런을 이용해서 인공신경망 모형을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고 했어요. 앞에서도 한번 코드를 작성했지만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이클런의 데이터 세치라는 모듈 안에 있는 로드 계열 함수들은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바로 불러와 줍니다. 이 데이터셋은 번치 타입인데요. 이 번치 타입 안에 있는 데이터라는 속성이 독립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타깃이란 속성이 종속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원핫 인코딩 해 볼 겁니다. 그리고 to numpy로 numpy 배열로 만들고요. 이걸 이용해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요. 테스트 크기는 테스트 셋의 크기는 30%. 테스트 셋의 크기는 30%.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1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MF 클래스파이 이용해서 분류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고 스코어로 확인해 보죠. 슬라이드 앞에 정의했던 대로 이렇게 은닉층은 3개를 만들고 은닉층은 각각 누르는 수가 50개, 50개, 30개 되라고 했죠. 그래서 코드도 히든 레이어 사이즈는 50, 50, 30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외계 변수 설정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고 mlp.fit 하고 train x, train y 집어넣으면 학습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이 에러 메시지는 200번 안에 옵티마이저가 최적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시합니다. 테스트 X와 테스트 Y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스코어로 확인해 보면 0.977 이거죠. 샘플링이 좀 다르게 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저 지금 슬라이드에는 1.0 나왔는데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MMP 클래스파이어보다 코드 라인이 좀 길어서요. 제가 출력층 하나만 두고, 즉 입력층을 바로 출력층으로 내보내서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력층의 뉴런의 수 3개에 입력층의 값들 4개가 곱해져서 총 웨이트는 12개가 만들어지도록 되거든요. 요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를 임포트 해야죠. 참고로 여러분 텐서플로우 임포트가 잘 안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인을 해보실 게 뭐냐면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아니고요,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여기서 콘다 명령으로 리스트 텐서라고 하고 입력하시면 텐서로 시작한 모든 패키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현재 콘다 리스트 텐서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텐서보드,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 베이스, 텐서플로우 에스티메이터가 버전이 1.14 버전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파이37H3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설치를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설치했으니까 그래요.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얘는 콘다 인스톨 텐서플로우 하면은 현재 버전이 안 나오고 요 요전 버전, 이 아나콘다가 배포됐을 때 텐서플로우 버전으로 출시가 되고요. 이걸 아마 여러분이 PIP 명령으로 설치했다. PIP 인스톨 텐서플로우 요렇게 설치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텐서플로우나 다른 컴포넌트들이 텐서보드 마찬가지로 다 2.2.0 또는 그 이상의 값이 돼 있을 거예요. 버전이 좀 다른데 버전마다 코드가 좀 다르니까 주의하세요.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우선은 1점대 코드에서도 잘 동작하고 2점대 코드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텐서플로우가 몇 버전이 설치되어 있든 상관없이 코딩 하실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가지고 오고요. 넘파이 판다스 그 다음에 요건 앞에서 불러왔으니까 사실 안 불러와도 되고요. 데이터 세터 불러와서 그리고 투라인 테스트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슬라이드에서 이 코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이만큼은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여기 보시면 텐서플로우 2.0 이상의 경우 사용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tensorflow.compat.v1s tf 하고 tf.disable v2 behavior 요걸 실행시키시면은 따로 텐서플로우 1에서 동작하는 코드로 텐서플로우 2에서 동작하는 코드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 실습 예제들은 텐서플로우 1이든 텐서플로우 2든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Y 데이터를 원하드 인코딩 했다고 했잖아요. 원하드 인코딩은 인공식량만의 레이블은 연속된 숫자가 아닌 카테고리 값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숫자가 5일 경우 0, 1, 2, 3, 4, 5 위치가 1이 되고 나머지 다 0이 되는 형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면은 아이리스 데이터는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세토사 정이면 세토사가 0, 세토사가 1, 나머지가 0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에 있는 내용은 텐서플로우 이용한 인공신경망 모형인데요.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x는 tf.placeholder tf.float 32 non 4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x를 담을 플레이스홀더입니다. 이거의 크기는 열이 4개고요 행은 몇 개가 전달될지 몰라요. 이건 뜻이죠. 입력값을 담을 변수 y는 tf.placeholder 하고 tf.float 32 non 3 y는 변수가 하나였는데요 원하드 인코딩을 했잖아요. 그래서 3개의 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3이라고 합니다. 분류의 클래스 수를 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정의해야죠. 웨이트는 tf.variable variable도 텐서라고 했잖아요. variable은 메모리상에서 옵티마이저 2에서 지속적으로 학습이 될 때마다 변경되는 텐서, 그렇죠? 웨이트라고 놓고요.
이거 tf. 제로스 웨이트 초기값 0으로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0이라고 넣어도 잘 학습합니다. 바이어스도 마찬가지로 tf. variable tf. 제로스 3. 그리고 여기 이 레이어에는 출력층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출력층의 식을 정의합니다. tf.nn. softmax로 활성함수를 쓸 거고요. tf. matrix multiply x와 w를 그리고 여기에 바이어스 대어줍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는 은닉층은 없고요. 바로 출력층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웨이트가 어디만 만들어지냐면요, 출력층이만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학습을 잘 하거든요. 요 데이터에서만 그래요. 실제로 다른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바로 출력층으로 변했을 때 뭔가 예측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손실함수를 정의해야죠.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변수로 자 마이너스 tf. reduce sum. 넘파이와 썸 이용하면 안 돼요. 이 텐서플로우의 텐서 오퍼레이션들은 전부 다 어디서 실행이 돼야 돼요? 텐서플로우 세션 안에서 실행이 돼야 되니까 뭐 집계하는 함수들도 텐서플로우 안에 있는 거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정의했습니다. 요 코드에서 이건 다 뭐냐면요, 뭐 이거 소프트맥스 맵멀 xw 맵멀은 행렬로 곱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요건 오퍼레이션이 계산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x라는 텐서 요거 입력값이죠. 그 다음 웨이트라는 텐서 이거 베리어블이죠. 그 다음에 b라는 텐서 베리어블, 이것들이 전달돼서 새로운 뭐가 나와요? 새로운 텐서가 나오고 그 텐서가 다시 소프트맥스 인수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f.reduce sum 이것도 뭐냐면 오퍼레이션이에요. 오퍼레이션의 결과는 텐서고 그 결과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변수에 저장되게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손실 함수를 정의합니다. 로스는 tensorflow.reduce min 하고 자, 요렇게 손실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정의해야죠. 트레인은 train. gradient descent optimize죠. 러닝 레이트는 0.00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소화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자, 이걸로 끝난 거 아니고요. 자, 미니마이즈 오타 났습니다. mini mig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션을 초기화 해야죠. init은 글로벌 베리어블 이니셜라이저. 사실 이것도 바로 실행시킨다고 해서 init 안에 뭐 초기화된 게 들어가고 있진 않아요. 요걸 실행시키려면 반드시 세션이 필요하죠. sss는 tf. session 하고요. session.init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가 초기화가 되죠. init 이렇게 하면 변수가 초기화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실제 텐서플로우 이용해서 인공침략망 모형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학습은요 10만 번 시킬 거예요. for I in range. 왜 10만 번 시키냐면요, 일단 레이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습 횟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고요. 언더바 로스 밸류라고 했는데 두 개의 값을 세션자.rum에서 확인할 거예요. 하나는 train, 하나는 loss. train은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그때그때 이제 손실률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학습시키고 반환한 건 필요 없어요. 요 트레인이 반환한 건 필요 없고, 로스가 반환한 건 로스 값이니까 받아서 뭐 나중에 처리하겠다 이거죠.
다음에 피드 딕트는 x에는 트레인 x, 그 다음에 y에는 트레인 y, 이렇게 정의하고요. if i가 만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한 번씩 로그로 출력하죠. 프린트 스텝 퍼센트 d,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스텝 가로 콜론 .5 f 포맷 i 로스 밸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슬라이드에는 퍼센트 이용했는데요, 저는 포맷 스트링 이용했죠. 이렇게 하고 학습을 시키면은 이거 10만번 실행시켜야 되니까 앞에서 MLP 클래스파이어 엔터 쳤던 것처럼 바로 되진 않겠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진행될 동안 미리 코드를 타이핑 해 놓겠습니다. 코레트 프레딕션은 이퀄이라는 함수를 이용했는데, 이 이퀄은 뭐냐면은 두 텐서의 항목들이 같을 때 true, 다르면 false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반환된 결과는 다시 텐서인데, 이거는 이 배열이에요. 배열. 각 모든 요소들이 이제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어큐러시를 계산합니다. 어큐러시는 tf. reduce min tf. cast correct prediction을 float 32로 바꾸면은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바뀌겠죠. 저걸 실행시키는 거죠. set.run accuracy feed dict는 x는 테스트 x, y는 테스트 y가 되도록 해서 실행시켜라 이거죠. 실행시키면은 정답률은 0.977778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활성화 함수, 그 다음에 가, 중, 치, 초, 기, 화를 어떻게 할 건가, 자, 그리고 손실 함수에 대해서 봤죠. 손실 함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중에서 경사 하강법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실습의 연장선상으로 있어요. 지금 이 텐서플로우로 만들었던 이 코드를 케라스로 변경해 볼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예제를 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슷한 예제를 DNN으로 만드는데 사이킨 런으로 한번 만들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로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케라스로 만드는 과정을 이거 말고도 2번을 더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 CNN 넘어가든 뭘 넘어가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